우선 4-2조 극장서 모고지를 발표하게 된 박광현입니다. 우선 주제, 저희가 뭐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알바를 찾아내겠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예, 아시다시피 스크린 독점에 관한 문제가 심한데, 진짜 흥행 작품이 뭔지 그걸 판단해 보려고 했고요. 믿고 보는 감독, 배우는 누군지 그걸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들 프로젝트 고생 많으셨는데 아마 끝나고 다들 영화 보러 가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표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봉 영화 제공 사이트로 주제를 잡았고요. 우선 전체 영화에서 그러니까 주제 좁히는 과정을 가장 먼저 했어요. 전체 영화에서 개봉 영화로 좁혔고 그 개봉 영화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박스오피스 1위부터 10위까지 영화로 좁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커뮤니티의 반응을 좀 알고 싶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SNS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그냥 네이버 검색량 API로 수집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좁혔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예, 그래서 사용 데이터는 우선 영진이 데이터가 먼저입니다.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영진이 데이터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와 왓챠는 그 순위가 그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의 1위부터 10위까지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했고요. 예,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네이버와 왓챠에서 그 크롤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위까지의 영화들을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영화 정보, 댓글, 그리고 왓챠 댓글 등을 수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고요. 예. 그 데이터 흐름을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시작이라고 했던 영진이 데이터가 1번이고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1위부터 10위까지의 데이터를 이 네이버와 왓챠가 검색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게 CSV 파일은 이렇게 무난히 가고 그 문제가 제이슨 파일이 있었는데 그 영진이의 그 03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그 영화 정보가 꽤 많이 있거든요. 영화 정보도 수집을 했는데 다 그 다층 구조의 제이슨 형식이어가지고 이를 풀기 위해서 글루잡을 이용해서 예, 글루잡을 이용해서 다 펼치고 그 IDS로 보냈습니다. 그 테이블 개수가 거의 한 몇십만 개 단위여가지고 예, 병렬 구조로 보내서 꽤 빠르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평점 데이터는 예, 여기서 그 네이버와 왓챠의 평점 데이터를 합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진행을 했어요. 아무래도 사용 편의성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최대한 분석을 하고 그 커리문만 나오면 이거는 그 여기 보시면 4번에 S3에서 IDS로 보내는 커리문 태그를 작성해서 예,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고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출력했습니다. 예, 이거는 근로잡의 동작을 보여준 사진이고요. 이 데이터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우, 뭐 감독, 스텝도 있습니다. 뭐 음악을 담당했다거나 촬영 시나리오, 예, 꽤 여러 가지 영진이 데이터가 좋아서 예, 분석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사이트를 그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메인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일간 박스오피스 아까 말했던 1위부터 10위까지고요. 여기는 네이버 트래픽 데이터 수집한 거,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줄거리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투표를 해서 그런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화관에서 볼 만한 영화지 유저들끼리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좀 이쁘게 못한 점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로 댓글도 수집했으니까 그 분석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은지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저희 원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네티즌 평점하고 평론가 평점이 약간 엇비슷하면 모두 좋아하는 영화로 나오고, 네티즌이 높으면 네티즌이 좋아하는 영화, 그 평론가가 높으면 평단의 호응이 좋은 영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 유저들 댓글도 있는데요. 네, 다들 달아주셨어요. 네, 하이니님, 근데 제가 AWS 사용 관련해서 조금 건의도 많이 하고 짜증도 냈는데 예, 이 자리 들어서 좀 사과해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검색 페이지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엔터 누르면은 자바스크립트로 해가지고 동작하고요. 뭐 클릭해도 동작하고, 그리고 각종 영화 페이지. 예, 아까 말씀드렸던 믿고 보는 감독 순이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 기준은 약간 평균 관객 수도 높고 적당히 극장도 잘 채우면서 예, 꾸준히 좀 성적을 잘 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데조 씨가 아니고 그냥 그 뭐야 어벤져스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트 링크 드릴 테니까 이따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있고요. 조연 배우도 했습니다. 이게 약간 가능했던 게 원래 데이터 아까 제이슨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주연 배우 순부터 조연 배우 순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덱스 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부시는 과정에서 근로잡으로 부시는 과정에서 인덱스 번호도 같이 부여를 하면 예를 들어 0번부터 3번까지는 주연 배우고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조연 배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스태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이분들 노래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를 갈았던 이분들 참고로 10점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영화 수집한 게 아니고 일부를 수집했는데 예, 이거 같은 리뷰수가 무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도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댓글 알바 일부는 찾아냈는데 좀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만 찾아낸 것 같아요. 그들의 행동을 패턴화해서 그러니까 평점을 보정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이 사람들은 알바를 하면서 그 조금 불성실하게 복사해서 달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페이지 부여는 이 정도로 하고 링크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일상 채널. 일상 채널에 임동빈님이 올려준 링크가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 광현님 다음으로 발표를 맡게 된 AWS 담당자 임동빈입니다. 저는 이번에 팀을 하면서 AWS 서비스를 처음 사용해보고, 네, 네, 이렇게 구축을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로는 일단 저의 AWS 아키텍처랑 에어플로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데이터 흐름이랑 대그 의존성, 마지막으로 CI/CD 및 인프라 구축을 자동화하는 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키텍처의 네트워크 구조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주황색은 인바운드 트래픽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부 인터넷에서
VPC 안으로 들어오려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메이션 호스트를 거치고 다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에어플로우나 장고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반대로 넷 게이트웨이를 타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어플로우 웹 서버와 장고도 웹 서버를 이렇게 구축해서 DNS 주소로 접속을 하게 해서 팀 멤버들이 에어플로우 UI를 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고 싶어서 ALB를 두 개 다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장고 웹페이지도 DNS 주소를 연결해서 ALB를 타고 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우선 어, 에어플로우를 웹 스케줄러와 워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메타데이터 DB를 RDS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전달해주는 브로커로는 EC2 인스턴스 안에 설치된 RabbitMQ가 샐러리 워커에게 태스크를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장고는 EC2 인스턴스에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장고 컨테이너를 장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ECS나 EKS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ECS나 EKS가 지원되지 않아서 그냥 EC2 인스턴스 하나에 도커 컨테이너를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고의 데이터베이스는 RDS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플로우 구축기입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가 혹시나 터질 거를 고려해서 고가용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각 서브넷별로, 각 에이지별로 에어플로우를 다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고가용성을 고려해서 여러 에이지에 놔두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프로덕트나 저희가 지금 디벨롭 과정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착안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워커 인스턴스에 부하가 많이 가해질 걸 고려해서 워커 인스턴스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스케일 아웃을 해서 여러 워커 인스턴스가 동시에 태스크를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구조는 이처럼 EC2 웹 하나에 웹 스케줄러를 놓고 하나에는 워커를 하나만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태스크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개의 워커 인스턴스를 사용했을 때는 가끔씩 에러가 이렇게 났습니다. 하지만 워커 인스턴스를 하나만 놓고 태스크를 하나의 그 컴퓨터한테만 주면 그때는 무리 없이 다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태스크 간에 데이터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의 의존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류가 나서 네, 워커 인스턴스를 하나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는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워커 인스턴스를 하나만 쓰게 되면 부하가 하나의 EC2에만 가해지니까 그 워커 인스턴스가 갑자기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AWS 담당자분이시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 사용률이 70%, 80%를 넘다가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싱글 워커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발견한 게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짜놨던 대그와 태스크 간의 이런 독립성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서 결국에는 그런 부하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한 게 그 AWS 글루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런 ETL 과정을 글루가 맞게 하자. 그리고 에어플로우는 진짜 스케줄러로서의 기능만 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에어플로우를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모든 워커노드에다가 직접적인 태스크를 부여하고 걔네가 램을 사용해서 일을 시키도록 원래는 구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하가 많이 갔고 그거를 AWS 글루를 사용해서 태스크 부담률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CI/CD와 인프라 구축 자동화입니다. 저희가 EC2를 에어플로우 머신으로 사용할 때 대그를 어디 GitHub에 푸시하거나 머지시킬 때 그게 자동으로 배포될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VS 코드로 작업을 하고 GitHub 디벨롭 브랜치에 푸시하거나 머지하는 경우엔 GitHub 액션으로 S3에 먼저 대그를 다 싸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EC2 인스턴스가
읽어와야 하니까 그거를 crontab이라는 우분투의 자체 내장 기능을 사용해서 1분 단위로 계속 테스트 태그들을 읽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AWS 서비스 자체 자동화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애초에 EC2를 사용하는데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저녁 시간에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4시부터 밤 12시, 새벽 2시까지 하니까 제대로 EC2 시간을 좀 넘어서 사용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계정에서도 이걸 진행을 하고, 공식 계정에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꼬이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두 아키텍처를 똑같이 해서 같은 서비스를 계속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를 고려하던 참에 테라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은 이제 IAC라고 인프라이즈 코드로 코드를 넣으면 이제 걔가 AWS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WS 저희가 받은 액세스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AWS 서비스를 직접 구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해서 개인 계정과 그리고 공식 계정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 우선 배운 점으로는 AWS에 대해서 진짜 EC2도 하나도 모르고 그 3차 프로젝트 할 때는 그 은서님이 직접 EC2를 구축해서 저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AWS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도 좀 많이 하고 그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어플로우에 사용할 수 있는 EC2 램 용량이 4기가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적인 태스크를 다 수행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그 스케줄러로서의 기능만 잘 작동하게끔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또 샐러리 워커를 사용해서 여러 워커 노드를 사용했을 때 태스크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또 아쉬운 점으로는 저희가 뭐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에어플로우도 컨테이너화하고 장고도 컨테이너화해서 그거를 좀 ECS나 EKS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싶었는데 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기에 저는 직접 이렇게 에어플로우를 설치하고 구축해 보면서 예,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 또 두 번째로는 그 테라폼이 그 IAC 직접 배포하는 건데 실제로 GitHub 액션이나 코드 디플로이를 통한 직접적인 배포는 하지 못했고 로컬에서 테라폼 어플라이랑 플랜 등을 써서 로컬에서 직접 AWS로 해서 수동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현님의 데이터 관련 및 프로젝트에서 회고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거의 한뭐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끝나기 좀 틈틈이 할 걸 그랬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분석을 하면서 이 데이터 더 필요하겠네. 제이슨 부셔서 뭐 인덱스화 해야겠네. 약간 이런 추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데이터 분석은 틈틈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PK를 뭘로 할지, 예를 들어 저희는 PK를 무비 코드로 했는데 이게 이름으로 할지 무비 코드로 할지 이게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는 항상 모여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각각의 흥미를 좀 끌어올려주고 그런 게 더 그 아웃풋을 높이는 데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긴 하지만 거의 대시보드 느낌인데 유저 즐길 거리를 앞으로 좀 만들고 싶고요. 그 개발 과정에서 장고 개발 과정에서 DB를 이렇게 묶어놓고 했는데 자꾸 그 마이그레이션이 꼬이고 그 DB를 밀고 다시 설치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아이디어 이해도가 달라서 수집 시에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